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내면서 극적 타결되는가 싶었던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시의 오락가락 행보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료비가 늘고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명 대표이사들이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반도체 사업부의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끈 김기난 대표는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수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작성한 데 힘입어 경상수지가 역대 최장 기간인 80개월 연속 흑자 행진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여행 수지 적자 폭은 23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안을 만들면서 극적 타결되는가 싶었던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임단협 유예 조항입니다. 광주시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가 마지막 관문만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무산 위기에 놓인 겁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와 현대차 간 작성한 잠정 합의안에 있던 임금단체 협약 유예 조항 때문입니다. 35만 대 생산까지 임단협 유예 취지의 조항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사실상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한다고 본 겁니다. 광주시는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이 조항을 잠정 합의안에서 빼고 노사민정협의체가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대차가 이 수정안을 거부하면서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예정된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은 취소됐습니다. 윤지혜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막판에 광주시가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우선 현대차는 생산 시작 시점부터 임단협이 진행되면 저비용 공장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현대차는 어제 저녁 입장문을 통해서 수정 합의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장문에는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 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작심 발언을 담기도 했는데요. 물론 말미에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갔다 했는데 그 상황이 무산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좀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는데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 정말 유감스럽다면서 대안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실상 무산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된 것은 아니고 곡절을 겪고 있으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일단 광주시는 현대차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워낙 이견이 켜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나흘 넘긴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수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예산안 합의문 초안을 만들며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4조 원 세수 부족 대책과 선거제 개혁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영리병원을 어제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허가했습니다. 비록 외국인들만 진료를 받는 반쪽짜리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이번에 허가낸 영리병원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우선 병원 이름은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이라는 곳이 778억 원을 들여서 투자한 병원인데요. 이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가 50%를 출자한 부동산 개발 분야 국유 기업입니다. 영리병원인 만큼 일반 병원과는 차이가 많은데요. 기존 병원은 의사나 학교 법인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만 운영할 수 있었던 비영리 법인인데 이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가 직접 병원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병원 수익금을 배당 등으로 외부에 나눠줄 수 있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게 되는 이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은 진료가 안 되고 외국인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검토된 게 2002년도인데 이 이후 16년 만에 허가가 처음 났을 정도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논의가 된 게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들어선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에 수기형 공론화조사위원회라고 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이 위원회에서는 올 10월에 영리병원 허락할 수 없다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처음에는 이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주도와 원희룡 지사가 입장을 바꿔서 이번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기존 건강보험 체계 속에서 의료 분야의 새 활로를 개척했다라는 기대와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16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 공공성 훼손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일단 정확한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병원은 그동안은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법인은 비영리 기관만 세울 수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제주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병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는 이제 비영리법인, 민간 기업이나 그리고 이제 개인이 민간 자본으로는 절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민간 기업은 어차피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병원 수익을 외부로 이제 가져나가겠죠. 수익을 배분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의사나 뭐 지자체, 정부, 학교, 법인, 사단 법인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기관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일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돼 있는 제주도나 송도와 같은 이 경제특구에서는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이 되어 왔지만 이건 법적인 허용이고 실질적으로 반발 여론이 너무 우세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한 6대4 정도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지사가 이제 어떤 좀 첫 단초를 깬 셈인데 어쨌든 이런 반대로 인해서 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건 그동안 이제 이익을 남는다 하더라도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인건비나 연구 용역으로 재투자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걸 좀 풀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까지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원래 애초에는 도민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그 맞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이제 수기 공론화위원회에서의 이제 조사를 보게 되면 영리법원은 안 된다가 5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이제 원지사는 일단 공론화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걸 어제 반박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론위의 결정을 따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제주도라는 어떤 특징도 있습니다. 제주도 일자리가 굉장히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또 외국 자본을 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이미 병원이 700억 원 이상 들여서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전문 인력들이 130여 명 이상이 지금 매달 인건비가 7억 원 이상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만일 그대로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이 원지사의 경우에는 종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본 소송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2015년에 이제 정부가 허가를 내줬고요. 이제 건설이 지난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국의 허가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우리나라 법인의 경우에는 병원의 경우에는 정부나 중앙 지자체가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인건비는 나가고 만에 하나 700억 원대 건설비가 들었다 하면 100% 중국 자본인데 그 상황에 뭐 이제 감가상각비를 이제 더하게 되면 소송으로 갈 경우는 1,000억 원대로 소송이 비화될 수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게 만일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병원을 유치하겠다, 특구로 지정해주고 난 다음에 번복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외교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지난 대선 때로 되돌아보면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 영리화 쪽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16년 만에 영리법원이 일단은 그 문코를 텄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 단초 첫 출발은
2002년이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내에서 영리법원 설립을 이제 검토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기점을 본 건데 사실은 이 중국의 이 녹색병원, 이제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이 병원의 경우에는 2015년 허가를 득했고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전 정부에서 승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아무리 반대 입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물론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난 대선 때는 뭐 이 정부 여당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이 원지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경우에는 더 이상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승인해 주는 일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각각의 논리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공공성 의료를 훼손시킬 수 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미국보다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를 들여와서 정말 명의들만 진료를 할 경우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진료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단초가 돼서 지금은 이제 전제 조건이 의료 관광,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은 내국인이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른 지역도 역시 이런 비슷한 영리 병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 찬성론자들의 경우에는 뭐 해외도 그렇고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의료 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 자기들만의 밥그릇 싸움 좀 있고 네. 외부를 좀 배척하는 상황이 있고, 우리는 지금 원격 치료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나 단초가 좀 필요한데, 그러려고 보니까 OECD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을 포함해서 뭐 독일, 싱가포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이제 이 의료 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진영, 특히 이제 뭐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의료비가 오를 것이다, 의료 공공성이 해쳐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면 호시탐탐 재벌들, 대형 이 병원 등 좋은 이제 어떤 일거리 투자처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남아 있고요.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면 특히나 지금 잘 돼 있는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영리법원이 이제 투자 목적의 병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의료비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영리병원의 이런 이 탄생이 지금 우리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조건부를 일단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작용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보는 것, 어떤 실험적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이인철 소장과 함께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의 우리나라 의료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 설정한 용도지구를 56년 만에 재정비합니다. 실효성을 잃었거나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곳들이 대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용도지구가 대체 뭐고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 거죠? 네, 용도지구는 특정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재정비되는 곳은 지정 당시 목표를 이미 달성해서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규제가 중복되는 곳들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또 서울대와 육사 주변 특정 용도 제한지구 등이 대표적인 용도지구인데요. 이 지역들을 포함해 경기도 접경 지역 3곳과 서울의 상습 침수구역 중에서 아직 해제되지 않았던 추가 3곳 등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962년 처음 용도지구 제도가 정착된 이후 새로운 규제 법령들이 여럿 생기면서 중복, 과잉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도지구가 재정비가 되면 뭐가 어떻게 바뀌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지역은 서울시 전체 고도지구 면적의 약 90%에 달할 만큼 넓은데요. 고도지구 규제는 폐지가 되지만 현재 공항시설법과 중복으로 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건물의 높이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인 서울대와 육군사관학교 주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사한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었는데요. 역시 중복됐던 규제만 걷어내기 때문에 안마시설소나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등은 앞으로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용도지구들이 다른 법으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의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과 은평구 신사동 일대가 아파트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덕 제6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은평구 신사 1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덕동 119번지 일대는 아파트 166가구가 신사동 170-12번지 일대는 최고 17층 아파트 6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역대 가장 긴 8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영향이 큰 거라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현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이번에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나 확대된 건가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91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3월을 시작한 흑자 기록이 80개월 연속 이어진 건데요. 흑자 규모는 한 달 전인 9월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1년 전보다는 60% 넘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최장기간 흑자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 수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0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57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석유 제품과 기계류 호조와 함께 지난해 10월엔 추석 연휴가 껴있어 영업일수가 적었다가 올해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지는 22억 2천만 달러 적자를 내긴 했지만 한 달 전은 물론 1년 전보다도 적자 규모를 줄였는데요. 여기엔 2016년 11월 이후 23개월 만에 적자 규모를 가장 줄인 여행 수지가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입국자 수가 늘어났고 추석이 있었던 지난해 기저효과로 출국자 수 증가가 둔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 영향으로 여행 수입은 15억 4천만 달러로 2016년 5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복귀 뒤에 첫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장단 3명을 모두 유임한 가운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반도체의 김기남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인사의 의미와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반도체 부분에 김기남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군요. 반도체 부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반영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사장의 승진으로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4명이 됐는데요. 현업에서는 김 부회장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김 부회장의 반도체 부분 성과를 언급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무선 부분은 부진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고동진 사장이 유임된 것은 스마트폰 부문에서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에 갤럭시 S10을 이어서 접을 수 있는 휴대전화 폴더블 폰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여기에 50세의 노태문 부사장을 사장으로 전격 승진시켜 조직 긴장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사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내년 전략 등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 CEO 3명을 전원 유임한 것은 안정 속에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여기에는 내년에 예상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이 진행 중인데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금융과 통상 환경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지침이 없던 건설공사 기간 산정이 앞으로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는 훈령을 1, 2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T 광화문지사가 해화지사와 오늘 6일부터 3주간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임직원들이 구내식당 대신에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하기로 한 건데요. 어떤 일 때문일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KT 구내식당이 오늘부터 중식, 석식 제공을 중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T 직원들이 화재 피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구내식당 문을 닫습니다. KT는 피해 지역인 충정로, 신촌, 홍대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순환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일부 KT 직원들은 피해 지역에 위치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점심 식사도 피해 식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KT는 피해를 입은 가게에 카드 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 착신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조만간 소상공인을 위한 금전적인 보상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화재 피해로 KT 아현지사 인근 지역 식당이 그동안 장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네, 통신장애로 카드 단말기와 전화기가 먹통이 된 가게가 많았습니다. 전화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배달이나 포장 주문 전화를 받는 가게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복구 작업이 더뎠던 동케이블 기반의 카드 결제기나 전화기를 사용하던 가게는 일주일 넘게 통신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민영입니다. 취향에 맞춰 자동차를 꾸미는 운전자가 늘면서 차량용 핸들 커버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핸들 커버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 커버 20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먼저 2개 제품에서는 단수의 염화 파라핀이 검출됐는데요. 유럽연합 EU에서 2등급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 성분인데 기준치의 2배가량 초과했습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여러 발암 물질의 합성 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나왔습니다. 이 제품에서는 1군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8배를 초과했고요. 2군 발암물질인 크라이센도 27배나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단수의 염화 파라핀의 경우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인조 잔디나 탄성 포장재에만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물질은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접촉 시 홍반이나 색소 침착, 가려움 등을 유발합니다. 네, 조 기자,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다고요? 네, 역시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절반에서 작게는 0.2%, 많게는 10%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피부나 점막 등을 통해 노출될 경우 우리 몸의 신경계를 교란하는 물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EU도 합성 수지 제품의 이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을 앞으로 0.1% 이내로 제한할 예정인데요.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도 이를 현재 수용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박병대, 고용한 2 전 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론 사상 처음으로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 전 대법관에게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음식을 던지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맥도날드 관계자에 따르면 한 달 전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점에서 한 손님이 주문한 제품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직원 얼굴에 햄버거가 든 종이 가방을 던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시내에서 판매된 생활필수품 10개 가운데 6개 꼴로 가격이 한 달 전보다 내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 유통매장과 슈퍼마켓에서 생활필수품 및 가공식품 39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평균 가격이 8.2% 떨어진 계란이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국내 증시 코스피가 4일째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현재 1.36% 하락해서 20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2.5% 하락해서 683포인트입니다. 장중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한진칼이 오늘 상승세입니다. KC자이가 한진칼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처음으로 경영진과 만남을 갖기로 하면서 현재 1%가량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 정기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김기남 DS 사장을 부회장으로, 노태문 IM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지만 주가는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차인 i30N이 독일과 호주에서 최고의 스포츠카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현재 4%가량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펄어비스입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의 올해의 베스트 게임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선정이 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